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 자동차 구조 원리 모의고사 6회분, 최대한 좀 빨리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실을 수요일 날 예약을 했는데, 그 전에 일단은 그 영상이 몇 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6회분, 7회분, 라이브는 아니지만, 라이브 진행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시간 좀 드리고, 문제 보실 시간을 좀 드리고, 일부 좀 진행하는 식으로 계속 좀 이어나갈까 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수요일 날 실제 강의, 그 실강을 하면서 목요일까지, 뭐 늦어도 금요일 오전까지는 최대한 10회분까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 일정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6회분 모의고사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간을 뭐 좀 짧게, 뭐 길게는 아니지만 좀 짧게 드릴 터이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딱 고르셨나요? 자, 어, 기본서의 내용에 없던 겁니다. 그죠? 기본서 내용 없던 거고, 혹여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좀 난이도 조절할 수 있는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1번 문제부터 좀 어려운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정답률 보시면은 34.4%밖에 되질 않습니다. 경험을 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다 쉽게 내어 드리면 좋겠지만 뭐 어떻게든 한두 문제 정도는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준비해야 되는 관계로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PG 승용 자동차에서 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케이스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컨테이너, LPG 그 컨테이너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본배죠. 본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풀 컨테이너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세미 컨테이너 방식이 있는데, 자, 풀 컨테이너 방식은 따로 뭐 기타 밸브 같은 것을 이제 본배 표면에 이제 장착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뭐, 해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를 밀봉시키고 통기 호수 정도만 외부로 개방시킨 것을 이제 풀 컨테이너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충전 밸브, 그다음에 액상, 그다음에 기상, 뭐 방출하는 밸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밸브가 여러 개 갖추어져 있는 형식을 세미 컨테이너 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게 되면은 문제만 봐놓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쉽게 해결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다. 6회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시죠. 자, 문제 좀 쉽죠? 2번은. 자, 답 몇 번입니까? 음, 아, 1번, 고르셨어요? 자, 이번 문제입니다. 전자제어 가솔린 분사장치 엔진의 특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전자제어 가솔린 분사장치, 연료를 분사함에 있어서 전자제어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자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세 가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가운데 사람의 뇌 역할을 하는 메인이 되는 CU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엔진을 컨트롤하는 CU이기 때문에 ECU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약어를 ECU를 풀어서 뭐 엔진 컨트롤 유닛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ECU라고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어는 같아요. 같은 ECU지만 뒤에 이제 어떤 이제 원어의 뜻으로 요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같은 ECU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좀 구분 지어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제어, 연료를 분사함에 있어서 전자제어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공연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연료의 비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공기의 양에 상응해서 그 상응한 공기량의 연료를 정확하게 분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1번 선지처럼 연료를 이제 공기량에 맞춰서 분사하기 때문에 가속
혹은 뭐 응답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비도 좋아지겠죠. 공기와 연료를 정확하게 비를 맞춰서 분사하니까. 그리고 완전 연소하게 되면은 뭐 물,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배출가스 중에 유해 물질 양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이번 선지 보시게 되면은 뭐 부품이 단순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CU에 입력되는 센서, 그다음에 스위치 신호들, 그리고 CU 제어하기 위한 액추에이터들.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조 원가를 저렴하게 낮추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제 기계적 고장이 아닌 전자적 고장도 일부 포함하기 때문에 수리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진단기 이런 것들도 좀 고가이고, 좀 뭐 진단하는 부분, 뭐 그렇게 고가의 진단기를 써서 뭐 고장 코드가 잘 잡히면 모르겠지만 또 그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리라든지 이런 난수리가 발생할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선지도 바르게 설명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연료 과다 분사로 연료 소비가 크다. 아니죠. 공기량에 맞춰갖고 연료를 정확하게 분사하니까 뭐 4번 선지도 바르게 설명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볼까요? 풀어보시고 답이 몇 번인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음, 같이 한번 보시죠. 댐퍼 클러치 작동 조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댐퍼 클러치는 일반적으로 자동 변속기에서 사용이 되는 그 기계적인 클러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요. 위치는 토크 컨버터 내에 위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인 클러치를 쓰게 되면은 자동 변속기에서 사용되는 토크 컨버터의 큰 장점입니다. 토크 변환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속도비라고 하죠. 속도비 0.8 클러치 포인트 전에 0.8보다 낮은 포인트에서 큰 토크를 쓰기에는 토크 컨버터가 최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계적 클러치인 댐퍼 클러치는 유체 손실에 의한 동력이 이제 뭐 엔진 동력이 손실되는 부분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적인 클러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크가 많이 필요 없는 구간에 사용되는 기계적인 클러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진 입장에서는 고속에서 자동차 주행 조건에서는 고속에서 엔진이 부하를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을 때 작동을 한다라는 큰 개념을 잡아 두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본서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뭐 클러치의 작동 조건, 그 다음에 뭐 댐퍼 클러치 작동 조건, 그리고 댐퍼 클러치 해제 조건들 이런 것들 그 기본 개념을 잡고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나 3번 선지의 경우에는 뭐 일속에서 뭐 회전, 일속 및 회전 시 이런 경우는 일속에서는 큰 토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차량이 이제 구동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작동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속에서 2속으로 시프트 다운된 거예요. 시프트 다운 시키는 경우는 운전자가 보통 가속 페달을 밟았다든지 순간적으로 토크가 필요한 순간에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선지에 관련된 것도 이제 뭐 토크가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댐퍼 클러치가 작동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공전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공회전을 세팅을 할 때 토크 컨버터가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토크 컨버터를 이제 뭐 설계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토크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회전 상태에서도 만약에 토크 컨버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리 이제 계산을 해 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회전할 때 그리고 또 엔진 난기 시 이럴 때 혹여나 잘못해서 댐퍼 클러치를 작동시키게 되면 엔진이 부전하거나 시동이 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조건보다 이제 4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은 냉각수 온도가 75도 이상일 때 이거는 이제 워밍업이 끝난 거죠. 워밍업이 끝나고 여기서 이제 추가 조건이 더 붙는 거죠. 뭐 차량의 속도가 뭐 과거에 뭐 70km/h 이상이라고 한 차종에 대해서 정해준 건 있었지만 요 근래에는 굉장히 저속까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좀 고속 주행한다라는 개념만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큰 토크가 필요 없는 고속 구간이다. 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뭐 추가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조건이 냉각수 온도가 75도 이상이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4번 선지이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작동 조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냉각수로만 봤을 때 온도가 75도 이상일 때가 작동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답 몇 번? 찾으셨나요? 마음에 결정 내리셨어요? 자,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유성기어식 자동 변속기 특성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유성기어를 사용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예요. 현재 사용하기 때문에 뭐 변속을 제어할 때는 변속을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A와 B, 뭐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을 사용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는 뭐 거버너 밸브, 스로틀 밸브 이런 것들 가지고 유압으로 변속을 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변속을 제어할 수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 뭐 A, B 기본으로 두고 그 이상 많은 숫자를 쓰는 변속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하는 변속 시점과 과도 특성을 제어할 수 있다. 자, 일단은 변속을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TCU가. 그거를 제어를 해서 시프트 밸브라는 물리적인 밸브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밸브가 작동이 되어서 만들어주는 유로죠. 그 유로로 이제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제 변속 시점 이런 것들 제어를 할 수 있고요. 과도는 이제 바뀔 때의 우리 뭐 과도기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뀔 때의 특성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락업 클러치. 이 락업 클러치를 다른 말로 우리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댐퍼 클러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사마다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쓸 수 있지만 락업 클러치, 댐퍼 클러치 같은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여 연료 소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고속에서 댐퍼 클러치, 락업 클러치를 써서 그러니까 내가 넣은 회전수보다 더 많은 회전수를 출력으로 쓸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유 출력으로 연료 소비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수동 변속기에 비해서 구동 토크가 적다라는 부분이 틀린 거죠. 우리 댐퍼 클러치를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댐퍼 클러치가 들어있는 이제 그 전체 토크 컨버터의 특징이 이제 뭐 토크의 변환기니까 토크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동할 때 이럴 때는 훨씬 더 토크를 좋게 쓸 수 있기 때문에 3번 선지가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변속단을 일단 증가시키기 위한 오버드라이브를 둘 수 있다. 보통 뭐 사속, 뭐 4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최고 높은 단위죠. 4속을 이제 오버드라이브로 쓰게 되고요. 그 아래 단위죠. 3속을 이제 직결이죠. 1대1, 즉 엔진 변속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력의 회전수와 출력의 회전수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5단 자동 변속기, 뭐 5속 자동 변속기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최고 단수인 5속, 즉 5단이 오버드라이브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아랫단인 4속, 뭐 4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단이 이제 1대1 직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3번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4번의 정답률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 다음으로 좀 정답률이 낮았던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5번은 좀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뭐 타이어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하셨다면 그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몇 번입니까? 그 타이어에서 직접 노면과 접촉된다는 노면과 직접 닿는 부분이라고 한 표현에서 일단 뭐 답은 찾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노면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트레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트레드의 패턴, 뭐 트레드의 필요성 이런 부분도 같이 공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문제는 이제 일단 전체적인 명칭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이거 한
이 문제를 본 김에 이런 타이어 관련된 명칭을 좀 보고 넘어가시면 좋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휠이 이렇게 지금 형상을 취하고 있고 휠의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휠의 이 형상, 이 부분을 우리 이제 림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내부에 이제 림에다가 휠의 림 부분에다가 보시면은 이제 에어를 주입하기 위한 에어 밸브, 공기 주입 밸브가 여기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타이어가 안착되게 되는데 타이어 중에서도 이제 비드 부분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제 비드 와이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휠의 림하고 닿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반 이상이. 그래서 힘을 많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 부분, 공기압 많이 받아야 되고 접촉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은 비드 와이어라고 해서 강철선, 우리 뭐 피아노선 같이 생긴 거, 굵은 철심 같은 것을 이제 넣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기 때문에 이제 강성을 좀 높일 수 있는 타이어 강성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칭 치수 뭐 여러 가지 규격이 나와 있는 사이드 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 사이드 월이나 숄더 부분, 이제 어깨 부분이죠. 우리 방금 정답에서 얘기 나왔던 노면과 직접 닿는 부분은 이제 트레드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말로 이제 크라운, 크라운 그죠? 왕관하면 코로나. 아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자,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노면과 닿는 트레드 부분과 사이드 월, 그렇죠? 옆부분, 사이드 월, 요 사이를 이제 숄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숄더와 사이드 월 있는 부분은 다 대부분 다 브레이크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성을 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수리가 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뭐 펑크 났을 때. 근데 이제 그 용이하다는 전제 조건이 뭐다? 노면과 직접 닿는 부분인 트레드가 파손이 되었을 때, 뭐 뾰족한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파손이 되었을 때 이제 브레이크 거층이 안쪽에서 내부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숄더라든지 사이드월, 비드 이 있는 쪽 부분에 이제 타이어가 파손이 되게 되면 이제 수리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타이어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뼈대가 되는 카커스 부분까지. 카커스 부분도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잘 봐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명칭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드, 브레이커, 카커스, 비드 나왔던 용어들 전부 다 한 번씩 정리를 해드렸네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 골라보시죠. 몇 번입니까? 자, 자동차로부터 일단 뭐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예.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유해 물질의 발생 장소와 배출가스를 짝지은 것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블로바이 가스입니다. 블로바이 가스는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올 때 피스톤 주변으로 새어나가는 혼합가스, 연료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료가 새어나가는 가스, 이 연료가 새어나가는 가스를 블로바이 가스라고 하고요. 그 연료의 성분인 탄화수소 HC가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선지 맞는 거고요. 자, 로커암 커버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엔진 헤드 커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로커암이 존재하는 것은 보통 우리 SOHC 아니면 뭐 기어 구동 방식 이럴 때 이제 캠축 위쪽에 로커암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DOHC부터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를 제어하기 위한 캠이 각각의 밸브 윗마다 하나씩 다 존재하기 때문에 로커암의 개념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커암 커버는 과거에 이제 뭐 SOHC 때 썼던 용어기는 한데 일단 지금 뭐 DOHC라고 했을 때 용어를 바꾸었을 때 실린더 헤드의 커버 뭐 이 정도로 용어를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가 됐던 간에 이 로커암 커버나 실린더 헤드 커버가 됐던 간에 여기에 이제 모이는 가스들은 뭐냐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로커암 커버에 모이는 거는 아까 1번 선제에서 나왔던 블로바이 가스들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 모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성분이 같이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커암 커버에 역시 모여야 하는 그 성분, 유해가스의 성분 다시 뭐 같이 HC다, 탄화수소다라고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자, 배기가스 중에서는 유해물질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삼원 촉매 장치라고 하는 녀석이 배출가스 중에 나오는 CO, HC, NOx 이 세 가지 유해물질을 저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바꾸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기가스 중에 CO, HC, NOx 다 포함되니까 맞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료 탱크 내부에서는 연료 증발가스죠. 연료 성분들이 증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 증발가스, 연료니까 탄화 수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뭐 배출가스 유해물질 개념만 한번 제대로 잡아 놓으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정답률이 굉장히 높죠. 90%가 넘습니다. 자, 7번 문제 시간 드릴 터이니 한번 풀어보시죠. 자, 봅시다. 답 몇 번? 몇 번? 3번이죠, 3번. 예. 자, 왜 3번인지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연소실의 구비 조건. 은근히 연소실의 구비 조건과 관련된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죠. 카본들이, 카본들의 퇴적 등에 의한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를 두지 말아야 한다. 이런 돌출부를 두게 되면은 이 돌출부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 특히 가솔린 엔진에서 열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기점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돌출부를 두면 안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치? 자, 2번입니다. 연소실의 구조상 압축 행정 끝에 와류를 일으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소실 형상을 와류가 일어나기 좋은 형상으로 많이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뭐 림번이라든지 또 희박 연소 시스템에서는 특히 더 이런 와류들을 좀 더 활용하면은 연소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소실의 구조상 압축 행정 끝에 와류를 일으키면 좋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소실 내 표면적은 최대로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최대한 작게 가져가야 되죠. 연소실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열 효율이 좋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외부의 열을 많이 빼앗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음, 열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열 에너지 전부 모든 녀석들을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표면적을 최대로 하면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소실 내의 표면적은 최소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최소로 이제 결정짓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돔 형식입니다. 둥근 모양이죠. 둥근 모양으로 많이 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밸브 면적을 크게 하여 가지고 흡배기 작용을 당연히 원활하게 하면 좋을 겁니다. 그죠? 특히 뭐 흡입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흡기 밸브를 더 크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것 떠나서 뭐 당연히 밸브가 커지면은 훨씬 더 흡배기 작용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구비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좀 쉬웠습니다. 그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답 골라보셨어요? 이 문제가 의외로 좀 정답률이 좀 낮다, 그죠? 56.3%인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전자제어 파워 스티어링 중 차속 감응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 그 조향장치죠. 조향장치의 파워 스티어링에 전자제어를 집어넣은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얘가 할 역할이 뭐다? 조속에서는 핸들을 어떻게 좀 조작할 때 좀 가볍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조작력을 좀 힘을 많이 보태줘 가지고 핸들 조작력이 좀 작게 들어가도 되게끔. 그리고 이제 차량의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핸들을 뭐 조금만 급하게 돌아도 돌려도 차량이 휘청휘청거리니까 핸들의 조작력을 조금 무겁게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관련된 문제인 거죠. 자, 1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의 속도에 따라 핸들의 무게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저속에서는 어떻게 이제 좀 가볍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에서는 음,
조향 에너지를 많이 보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묵직하게 몰래대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초속에서는 가볍고 중고속에서는 좀 더 무거워진다. 맞죠? 이번 선지도 맞는 내용이고요. 차량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파워 피스톤의 압력을 저하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의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자제어 파워 스티어링 이 장치가 할 역할이 거의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원래 도와주는 장치 없이 핸들을 조금 묵직하게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속이 증가할수록 파워 피스톤의 압력을 어떻게 낮춰가지고 동력 저항이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내가 핸들을 돌리는 방향으로 유압으로 힘을 보태주는 양이 점점 더 없어진다, 작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선지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선지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파워 피스톤 이런 내용도 어렵다서 치더라도 4번 선지 보면 너무나 이거 확연한 답이지 않습니까? 스로틀 포지션 센서로 차속을 감지한다? 이건 완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따로 있고요. 차속 센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ABS에 사용하는 휠 스피드 센서를 대표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여의치가 않을 때, 이 신호가 이제 제대로 입력되지 않을 때 우리 변속기에서 배웠던 펄스 제너레이터 B라는 녀석으로 어떻게 출력축 회전수를 일부 검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뭐 시스템이 좀 망가지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TPS를 대신해서 차속의 신호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으로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선지가 대충 좀 애매하다, 내용이 좀 어렵다성 치더라도 4번이 워낙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고를 때 명확하게 틀린 내용을 자꾸 체킹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중요성 상기시켜주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정말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네, 풀어보시죠. 자, 벌써 지금 시간이 30분이 다 돼가네요. 그죠? 자, 9번입니다. 에어컨 시스템에서 기화된 냉매를 액화시키는 장치, 액화하는 장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압축기, 뭐 응축기, 그 다음에 뭐 건조기, 팽창 밸브, 증발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용어로는 정말 많이 연습을 해 놓았지만 이렇게 영어로 뭐 표현을 했을 때는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그래서 영어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잘 좀 기억을 해 주십사 하고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 이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압축기를 우리 컴프레셔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엔진에 동력받아가지고 냉매를 압축하는 성질을 가진 놈을 컴프레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응축기를 우리 콘덴서라고도 얘기를 하죠. 응축기를 콘덴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조기를 리시버 드라이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팽창 밸브를 익스펜션 밸브라고도, 확장 밸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 하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증발기가 빠졌잖아요. 증발기 같은 경우는 에바포레이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에어컨 시스템에서 기화된, 그죠?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를, 그죠? 고온 고압의 액체 액화시키는 장치, 차량 제일 전방에 있는 우리 응축기가 그 역할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응축기를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뭐가 2번 콘덴서가 답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한번 좀 잘 보자라고 좀 기억해 놓자라고 해서 영어 표현 때문에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10번 보시죠. 자, ECU에, 그죠? ECU의 신호를 받아 점화 1차 전류를 단속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자제어화 됐다, 그죠? 엔진 ECU가 나와서 점화 장치에다가 전자제를 접목시킨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고에너지 점화 장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거기서 이제 파워 TR을 통해서 이제 1차 전류를 단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지금 선지를 보시면은 TDC 센서, 상사점 센서, 차속 센서. 이거는 이제 그 전부 다 입력되는 신호들이죠. 스로틀 포지션 센서도 다 입력되는 신호들이에요. 근데 이제 점화를 제어하기 위해서 입력받는 신호는 상사점 센서.
그죠? 그리고 이제 점화 시점을 제어하기 위해서 스로틀 포인트에서 뭐 엔진 회전수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서 약간 좀 빨리 가져갈 필요도 있고 차속 신호도 필요하죠.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점화 시점을 좀 빨리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 있지만 결과적으로 1차 점화 1차 전류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입력되는 신호가 크랭크 각 센서 그다음에 1번 상사점 센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신호가 ECU에 들어가게 되고 ECU는 이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액추에이터를 제어해야 되는데 그 액추에이터를 이제 우리 파워 T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워 TR이 베이스 전류를 제어를 함으로써 점화 1차 전류를 단속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정량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점화장치 뭐 많이 뭐 공부를 하셨다면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잘 명심을 해서 일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회 모의고사, 자동차 구조원리 모의고사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이제 다시 이제 6회에서 계속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